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아이들은 글을 쓸 때 생각에는 작은 따옴표를, 말에는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이 말을 건넨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과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무서움보다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의 큰 따옴표를 눈여겨보는 국민의 관심은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시간 아동학대에 관한 법,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수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많은 아이들의 희생에 빚진 채 제정되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던, 또 구해야 했던 많은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하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로 답한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처벌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긴급히 개입하여 아동에 대한 조치와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동학대 처벌법이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화에 발맞춰 2020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의 청구,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청구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현장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하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모두에게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통한 아동의 보호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며 그 상한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아동학대 처벌법의 변화를 가져온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아동보호를 염원하는 통일된 목소리에 대하여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으로 답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금 확인하고 계신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의 전 과정이 바로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만들어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변화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학대 전담 부서도 정부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 현재의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함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고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아동학대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올해 초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에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가 아동으로 방어 능력이 낮다는 점 등의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인 처벌불원,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경우의 형의 감경에 대하여 이를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성적학대 등 그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양형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체포, 감금, 유기, 학대 범죄군의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의 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합의 시도 과정에서 위협 등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가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통하여 요청한 바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감경하는 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학대 가해자가 보호자이고 피해자는 아동이라는 이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만났을 때 그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의 조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제도도 두고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가해자를 퇴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키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한편 피해자를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연고자 등에게 보호 위탁할 것을 명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게 상담받을 것을 위탁하는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이상의 각 제도들은 가정법원의 조사와 관리 하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해자의 성행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법원의 주요한 권능이며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달라진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신고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2018년 10월 돈을 받고 아이를 맡아서 보호하던 위탁모가 생후 15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가혹하게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라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이례적으로 긴 글을 통해 세상을 떠난 아기를 위한 조문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슴을 울리는 판결문을 써주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아동학대 처벌법의 취지, 현행 양형 기준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판사는 판결문의 마지막에 아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곳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사법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심리와 판단에 왜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아동학대는 아직 몸과 정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기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고 이로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는 방어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아동이고 발생 장소 역시 주로 가정으로서 사건이 은폐되기 쉽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심리와 판단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은 곧 아동이 보호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한 언제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범죄가 발생하기는 쉽지만 발견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강력한 통제와 예방이 부득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학대 감수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된 채 아동이 사망하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더 이상의 학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아동학대를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닌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재학대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사법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조치이자 예방적 조치입니다.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량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적정한 처벌을 받아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판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범죄 판결 시에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 아동 중심으로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신수경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상처, 고통과 아픔, 인권 침해, 생명 등에 대한 인식을 잊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이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